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럽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거꾸로 간다? 그럼 달러 강세가 끝나지 않지 않을까? 자, 이번엔 유럽 얘기 좀 해드릴 건데, 이번에 이제 유럽이 ECB가 2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10회 연속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여태껏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유럽은 제로금리로 살고 있었어요. 제로금리로 살고 있었다가 갑자기 10번 연속 금리를 올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기존에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 기관들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고 이런 방식들이 제로금리 때와 금리가 고금리일 때는 아예 다릅니다. 자, 제로금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내가 이 공장을 설비를 막 짓고 싶어. 공장을 지어서 막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한테 대출을 끌어당깁니다. 저렴하니까. 대출해서 주구장창 성장을 일으켜. 유럽에 있는 은행들 어떻게 해요? 투자 형식이 예대 마진 필요 없어. 어차피 금리 제로금리인데. 얘네들은 그냥 미국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뭐 미국 증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야. 오히려 더 수익이 더 좋아. 여태껏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렇게 국민들도 마찬가지야.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제로금리에 거의 10년 이상 살고 있다가 갑자기 고금리로 올라와.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왔을까? 더 이상 기업들은 대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미리 금리가 올라갈지 알고 있었고 현금 비축을 잘 해놨던 이런 기업들은 괜찮아. 근데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자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이자 내기도 급급하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기업들 한번 볼까요? 제로금리 때는 너무 잘 됐어. 왜? 내가 집을 지어도 다 팔려. 유럽인들이 그냥 다 집을 다 사줄 수 있었어. 왜? 개인들도 대출을 받아서 이런 것들, 새로운 이런 집들 다 들어가. 분양한 것 다 나가. 근데 지금은 고금리니까 개인들도 대출을 못 내. 집을 지어도 사지가 않아. 그리고 인건비 너무 비싸네. 물가가 오르니까 인건비까지 같이 올라. 원자재 뒤집어지겠죠. 목재값 뒤집어집니다. 집 짓는데 들어가는 부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집을 지어도 안 팔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 지금 최근에 독일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 파산 신청하고 있죠. 다 왜 그렇다? 제로금리 살다가 10년 동안 고금리에서 사는 그거 체제 변화를 못한 겁니다. 우리 몸으로 따져볼까요? 맨날 내가 건강 식단을 먹어. 건강 식단을 10년 동안 먹다가 갑자기 너 족발 먹어. 치킨 먹어. 햄버거 먹어. 기름진 거 먹으래. 어떻죠? 몸이 어떨까?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몸이 반응을 해. 못 이겨. 반대로 족발 10년 동안 치킨, 족발, 기름진 거, 삼겹살, 소주 10년 동안 먹다가 너 나물 반찬 먹어. 어떻게 먹어? 지금 유럽은 체제 변환이 지금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 나와요? 아까 미국이 공중파에서 뭐라 그래?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작 누구다? 유럽이다. 자, 유럽이 지금 갖고 있는 고질병. 전쟁 끝났나요? 두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 유럽 이중 위기 빠졌지만이라고 하죠. 자, 두 가지. 첫 번째, 지정학적 위기. 뭐죠? 작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지금 어떻죠? 화해했나요? 화해 안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계속해서 달고 가죠. 지금 유럽은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 부흥하고 고용 시장 좀 창출 좀 하고 국민들 좀 퍼다 주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요? 국방비에 들어가. 국방비에. 코이니슈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두 개만 싸우는데 왜 국방비가 들어가나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럼 우크라이나 주변국들,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언제든지 우리도 동료 국가들, 우크라이나 꼴 날 수 있겠구나. 얘네들은 지금 먹고 살기가 빠듯해도 내일 당장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총을 사야 돼.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볼게요. 블록 경제에서 얘네 산업이
많이 성장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주가 좋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작년 연초에. 블록 경제에 들어서면 얘네들이 좋을 겁니다. 새로운 나야님, 방산업, 그렇죠. 방위산업, 이런 애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네 나라 지켜야 되니까. 블록 경제에서. 그럼 지금 유럽은 지금 당장 막 먹고 살기 바쁘고, 영국에 막 애기들이 막 굶어 죽는 애들도 있어요. 영국이. 그렇게 잘 사는 영국이. 근데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포 사야 돼. 전차 사야 되고. 힘들어도. 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지정학적 위기 안 끝나면 국방비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조금만 뭐 건드린다 그러면, 홍해 건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량 제대로 공급 안 되죠. 식량 가격 올라가지.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죠. 제대로 공급 못 받으니까. 미국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막 수출도 하고 경제 성장률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경제적 위기. 경제적 위기. 방금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제로 금리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 살아야 된다. 체제 변화를 지금 못 하고 있죠. 경제적인 타격. 독일의 경제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살짝 또 반등했다 또 마이너스 나왔다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코인희 씨가 독일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의 경제 상황을 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유럽을 이끌고 EU를 이끌고 가는 국가도 독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 성장이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거를 보면은 유럽이 다 나와. 지금 독일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고령화. 일단 고령화. 그리고 투자 부족. 그래서 자체 성장률이 지금 부족해. 약해. 근데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 싸우지. 중국이랑 미국이 싸운다? 중국이 피해를 봐?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럼 독일까지 자연스럽게 타격을 입겠죠. 거기다 러우 전쟁 터졌지. 그러면 코로나,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이런 거 터지면서 독일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성장 모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 경기도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고, 러시아에서 싼 에너지 받다가 그 공급 중단됐고, 중국이 수출이 안 돼. 성장이 둔화돼.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 역시도 수입 수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원자재 조달 못 받죠. 못 받습니다. 자, 독일이 잘하고 있는 거 뭐죠? 독일이 잘하고 있는 거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독일이 조금 밀렸죠. 지금 그 전기차 시장만 봤을 때 중국이 더 앞섭니다. 독일보다는. 물론 뭐 네임밸류라던가 뭐 엔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누가 좋고 뭐 누가 더 나쁘고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 스케일, 성장 능력,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거 독일 지금 부진하고 있어요. 작년 그 매출 그거 보면은 중국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독일을 넘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가 이렇게 잘 나와? 그럼 중국에서 독일차가 잘 팔릴까? 그 전보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독일 입장에서 대중 수출이 부진하니까 전체적인 자동차 수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스타님이 이거 써주셨죠.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몰도바, 조지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언제든지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다. 무서워. 싫어도 뭐 해야 돼요? 전차 사야 돼. 대포동 사야 돼. 대포동 미사일이랑. 자, 러우 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군비 지출이 늘어나.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군사물품을 방산하는 기업들, 방산기업들, 얘네들이 좀 수출량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건 좀 플러스인 부분이겠죠, 독일한테는. 러우 전쟁 다 터지고 나서 우리한테 무기 사네?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용시장. 유럽의 고용시장의 거의 뭐 생산량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고용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고용시장 역시도 하락한다. 거꾸로 간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의 부동산 가격 미쳤습니다. 10년 만에 하락폭이 최고 속도로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영국은. 전체적으로 유럽의 부동산도 안 좋고 부동산 하면 또 뭐 딸려 나와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시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한 거 우리 국내 증권사들 얘네들이 투자한 게 해외 자산, 오피스. 오피스 부동산 해외 부동산을 투자를 했는데 해외 오피스 투자한 50%가 유럽 비중이 높다 그럽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한국의 국내 증권사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악재가 더 있어. 연말 되면은 우리 작년 연말에 재작년 연말이지 뭐가 문제였죠? 유럽에 항상 겨울마다 오는 유럽의 문제점. 계절적 요인. 천연가스, 원유, 에너지 수요량이 미친듯이 올라가죠. 지금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었는데 100달러 넘어선다?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겨울까지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100달러가 뭐야?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뭐 JP모건인가 뭐 모건 스탠리인가 걔네는 뭐 150달러까지 얘기했던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겨울 되면 될수록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늘어난다. 천연가스 올라가고 그리고 또 원유 올라가고. 그럼 유럽은 진짜 원유 가격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살짝 모습은 스태그플레이션 들어왔어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자, 그러면 우리 주식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하반기에 원유 가격 올라가면서 유럽 경제가 못 살아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대. 그럼 유로화가 어떻게 될까? 한번 봐야겠죠. 유로화 어떻게 될까? 유로화 같이 작년에 최저점 찍었던 것처럼 또 떨어질 겁니다.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센 요인 중에 하나가 유로화인데 얘네들이 힘을 못 써.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세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이 힘들어짐에 달러가 강세로 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왔어. 그 달러 강세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힘들어서 미국이 강해서 달러가 강세로 나오는 것과 다르죠. 우리 스마일 달러 배웠죠. 미국은 힘들어도 달러 강세, 강력해도 달러 강세. 우리 스마일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럽이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만약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거꾸로 간다? 그럼 달러 강세가 끝나지 않지 않을까? 연준이 뭐 금리를 올리고 동결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달러 강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달러 강세를 좀 저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뭐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 중국의 수출이 잘 되고 경제 성장이 좀 이뤄지는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서 위안화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의 금리 인상, YCC 뭐 정책을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마이너스 완화 정책 안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면 달러는 강세가 조금 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연말 유럽의 경제 상황도 이젠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